안녕하십니까. 독학사 조직행동론 2024년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늘 나오던 내용들 반복해서 출제가 됐고, 또 우리가 기본 이론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 대부분 다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걸 확인해 보시고 포인트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늘 나오는 내용들이죠. 다음 보기에서 조직행동의 집단 차원에 대한 주제로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조직행동은 그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를 갖다 하죠. 조직을 구성하는 각 개인들 해가지고 개인 차원이 있고요. 개인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부서마다 부서가 있죠. 회사 안에 회사가 있으면 회사마다 생산부, 마케팅부, 재무부, 인사부 같은 각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단위로 하는 걸 갖다 이걸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이 모여가지고 회사라고 하는 조직이 되는 거죠. 조직해가지고, 자, 세 가지 차원에서 따집니다.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조직 차원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데, 이럴 때 그 집단 차원에 대한 주제가 뭐냐는 거죠.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이 개인 차원에서는 따지는 게 뭐죠? 이 개인 차원에서 볼 때는 개인의 성격이라든가 또 지각이라든가 학습이나 태도, 이런 것들은 개인 차원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 차원에서 다루는 게 집단 차원이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또 리더십 같은 것들 중요하고, 조직 차원에서 볼 때는 뭐예요? 조직 문화라든가 아니면 또 조직 변화, 조직 개발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집단 차원에 대한 주제로 옳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자, 집단 차원에서 따진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권력과 정치가 포함이 되고요. 자, 능력은 개인 차원이죠. 능력은 개인 차원이고, 그다음에 집단 차원에서는 권력과 정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뭘까요? 리더십이 있죠. 조직을 어떻게 잘 이끌고 나갈 것인가, 리더가 해서 바로 리더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직 차원에 대한 주제 그러면 권력과 정치하고 리더십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경영 전략이 나오는데, 그 경영 전략 같은 것들은 원래 조직 행동의 그 주제가 아닙니다. 조직 행동의 주제가 아닌데 이렇게 아주 생뚱맞게 집어넣은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행동, 조직 차원에서는 뭐예요? 조직 문화, 그다음에 조직 변화, 조직 개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조직 차원에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자, 집단 차원에서는 니은과 디귿 두 가지를 따진다는 거, 주제로 한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이죠. 다음에는 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 행동의 접근 방법입니다. 조직 행동에 대한 접근 방법인데, 자, 조직 행동의 접근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다 아시죠, 이거는. 자, 조직은 사람, 직무, 구조, 전략, 제도, 자금, 영업. 조직의 구성 요소들이에요. 그 조직의 구성 요소인데, 여러 구성 요소가 연계돼가지고 하나이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는 거죠.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가지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니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 조직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큰 조직이건 작은 조직이건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게 여러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돼가지고 만들어진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여러 부분들이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서로 연결돼가지고 하나의 개체,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거죠. 하나의 개체해가지고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조직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런 식의 조직 행동의 접근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접근 방법을 시스템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스템적 접근도 자주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정보 시스템도 있고 시스템이 뭔가 하는 거 정의도 잘 나오는데 구성 요소도 잘 물어보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게 바로 시스템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직 행동론의 세 가지 차원. 앞에서 1번 문제에서 봤던 세 가지 차원이에요.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조직 차원. 그 세 가지 차원인데 그 세 가지 차원 중에서 상이한 차원에 해당하는 행동 요인이 뭐냐 그랬습니다. 세 가지 차원 중에서 서로 다른 한 가지 차원이 있죠. 여기서 성격이나 태도나 가치관은 다 개인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는 개인적 차원입니다. 근데 갈등은 뭐예요? 갈등은 조직 내 누가 상대방이 있을 때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게 갈등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때문에 갈등은 뭐예요? 집단 차원에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은 집단 차원. 요거 하나만 집단 차원이고,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다 뭐예요? 다 개인 차원이죠. 이것도 개인 차원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차원, 개인,
집단 조직인데 그중에서 서로 다른 차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바로 갈등이 되겠습니다. 갈등은 집단 차원에서 파악하는 행동 요인입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요. 뭐 1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그렇게 문제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 번 시험 볼 때도.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고, 자,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호손 실험을 계기로 등장한 이론이 뭐냐고 했는데, 이 경영학의 발전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1911년에 나온 거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나옵니다. 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나오고, 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이어가지고 1914년에는 헨리 포드의 과학적 관리법이 나와요. 그러다가 1916년에는 앙리 페이올의 일반 관리론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과학적 관리법이 계속 이어지다가, 그리고 과학적 관리법은 항상 뭐예요?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성은 무시되고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거야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1920년대 와가지고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이 바로 뭐예요? 호돈 실험이죠. 그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메이어라는 학자가 유명한데 사실은 메이어는 나중에 합류한 거예요. 원래 시작했던 학자들이 이제 했는데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해가 안 갔는데 마침 하버드 대학에 새로 임용돼 가지고 온 젊은 교수 엘튼 메이어입니다. 메이어가 이걸 해석을 한 거예요. 가지고 이제 우리가 호손 실험이나 아니면 인간 관계론을 하게 되면 엘튼 메이어 이름이 주로 나오는데 물론 큰 기여를 했죠. 그래서 그 호손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인간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생산성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관점 자체가 달라진 거니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다양한 경영학의 이론들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호손 실험을 계기로 등장한 것은 바로 뭐죠? 인간 관계론입니다. 가지고 인간 관계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이론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지고 192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관계론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배경이 된 게 호손 실험이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호손 실험의 내용도 뭐 시험에서는 많이 물어보죠.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을 밝게 했더니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좀 더 밝게 했더니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거꾸로 조명을 다시 어둡게 했어요. 예전처럼 어둡게 했으면 당연히 생산성이 다시 낮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해석을 못하고 있었는데 메이어가 해석을 한 거예요. 뭐냐면 호손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랑스럽죠. 우리 공장에 와가지고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대상으로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있는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부심 이런 게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명을 밝게 하니까 생산성 높아졌는데 다시 어둡게 하더라도 내가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더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심리적 요인이나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단지 돈만 많이 주면 일 열심히 한다? 과학적 관리법의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이런 것들이 생산성이나 또 조직의 성과에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관계론을 이걸 배경으로 해서 인간관계론이 등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일반관리론 하면 앙리 페이올 얘기합니다. 프랑스의 사업가인 앙리 페이올이 있죠. 1916년에 일반관리론 나오게 돼요. 과학적 관리론은 1911년부터 해가지고 테일러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요. 행동과학론은 인간관계론 뒤에 이어서 나온 거예요. 이 뒤에 이어가지고 행동과학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론에 기초해가지고 이게 좀 더 이제 아주 폭넓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행동과학론 해가지고 자꾸 이 새로운 경영학 이론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 계기가 바로 호손 실험이 되는 거죠. 다음엔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 물어보는 건데 여러 가지 몰입에 대한 내용이에요. 몰입, 인벌브먼트라고 하는 몰입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몰입이냐 이거죠. 그래서 무엇이란 도덕적, 심리적 부담감 또는 의무감 때문에 조직에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게 몰입이죠. 인벌브먼트인데 근데 도덕적, 심리적 부담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도덕적, 심리적 부담감, 의무감 때문에 의무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직에 몰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데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조직원이 중간에 이직했을 때 발생할 회사 손실
내가 이직하게 되면 회사에 손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직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몰입을 뭐라고 하느냐는 거죠. 이런 몰입을 가리켜서 규범적 몰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무감 때문에 내가 그만두고 나면 분명히 회사에 데미지가 클 거다.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고 그냥 계속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새 같으면 이런 게 없지요. 과거엔 그런데 이런 게 꽤 있었습니다. 내가 나감으로써 회사가 큰 손실을 입을 것이고, 그럼 당연히 내가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직할 기회가 생겨도 이직 못한 이런 일이 계속 있었는데, 이런 몰입을 규범적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몰입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바로 규범적 몰입. 특히 그 규범적 몰입해가지고 이걸 구분한 학자가 메이어와 알렌이에요. 메이어하고 알렌이라는 학자가 이 조직 몰입을 갖다가 정서적 몰입, 유지적 몰입, 규범적 몰입, 그 세 가지로 구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규범적 몰입이라고 하는 게 의무감 때문에 조직에 남아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는 이런 걸 갖다가 규범적 몰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의무감이라고 하는 거죠. 의무감.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5번 문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그 태도도 개인 차원에서 파악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애티튜드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의 구성 요소예요. 구성 요소 그리고 속성에 대한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이 태도의 경우에도 구성 요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태도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죠? 정서적 요소, 그리고 인지적 요소, 행동적 요소가 있죠. 그 정서적 요소를 갖다가 감정적 요소라고도 하는 거죠. 감정적 요소라고 1번에 나와 있는데 다른 말로 정서적 요소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메이어와 알렌 두 사람이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메이어와 알렌은 이제 주로 몰입 얘기한 것이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태도를 갖다 세 가지로 구분해요.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기대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구분하는 거예요.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태도를 갖다가 구분할 때 세 가지, 정서적 요소 또는 감정적 요소하고 인지적 요소하고 행동적 요소 세 가지로 구성되는 겁니다. 기대적 요소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래서 감정적 요소는 대상에 대한 느낌을 말한다 맞고요. 인지적 요소는 대상에 대한 인지예요. 개인의 평가나 신념 얘기하는 겁니다. 행동적 요소는 대상에 대한 행동 성향 또 행동 의지, 이런 걸 행동적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태도를 갖다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 보시고, 기대적 요소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런 거 언급하지 않죠. 자, 그렇게 해갖고 여기서는 이제 4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도 꽤 나와요. 그 내용 자체는 원래 이제 많이 나오던 내용 중에 하나니까 이걸 시험 문제 내려고 해서 이제 없는 걸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또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도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봐주시고. 자, 다음에 그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7번 문제는 스트레스와 성과에 대한 내용 보셨는데, 자, 스트레스와 성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스트레스가 있고, 자, 스트레스가 항상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아니죠.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필요한 것도 있죠. 스트레스가 너무 없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내용들 물어본 내용인데,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 스트레스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성과는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적정 수준이 있는데 그걸 넘어선다. 그럼 성과가 감소합니다. 맞고, 그 다음에 과다 스트레스나 또 너무 스트레스가 없는 것도 문제예요. 긴장을 안 하게 돼요. 스트레스가 너무 없는 경우에는 전혀 긴장을 안 하게 되고, 긴장을 안 하게 되니까는 뭐예요?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다 스트레스 또 과소 스트레스일 때 직무 성과는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고 직무 성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럼 이렇다고 하면, 근데 과소 스트레스일 때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적정한 수준까지 스트레스를 갖다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일 때. 과소 스트레스일 때는 적정한 수준까지 스트레스를 갖다 증가시키게 되면 성과가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다. 너무 적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더 높여야만 오히려 성과가 높아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그 적정하다는 수준, 적정한 스트레스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동일해요. 다 다르죠, 사람마다. 왜냐면 똑같이 분명히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누구는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적정하다는 수준, 이게 바로 사람마다 동일하다, 다른 겁니다. 또 일정한 수준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일정한 수준을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와 관련해가지고 그 상황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너무 적을 때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좀 높여주면 성과가 좋아진다는 거. 그리고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 또 일정한 수준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이런 점들을 주의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문제 보시죠. 자, 스트레스의 원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트레스의 원천인데 그 스트레스의 원천 중에서 개인 차원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개인 차원이라고 하는 거 한번 따져보세요. 뭔가 원래 그 개인 차원의 스트레스의 원천하게 되면 개인의 성격도 있죠. 성격에 따라 똑같은 상황에서 성격에 따라 스트레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지만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격이라든가 또 개인의 역량이라든가 또 가정 문제 같은 것들, 가정 문제, 그다음에 개인 성장이나 개발에 대한 압력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 차원의 스트레스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개인 차원에 해당하는 게 뭐냐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는 가정 문제가 해당하는 거죠. 가정 문제 같은 것들이 바로 개인 차원의 스트레스의 원천이다 하는 거.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이 과다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조직 차원이죠. 조직 차원 응집력이 떨어지는 거. 응집력도 구성원이 여럿이 있을 때 응집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이고 개인 차원의 스트레스에 원천하게 되면 가정 문제 여기서는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9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자, 스트레스의 인지적 결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스트레스의 결과.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의 인지적 결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인지적이라는 말은 감정적이다 이런 말로 이해하셔도 돼요. 인지적 결과 또는 감정적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지고 이제 주로 소외감을 느낀다든가 불안해한다든가 우울해한다든가 피로감을 느낀다든가 자존심이 손상을 입는다든가 집중력이 쇠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개인 차원의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인지적 결과에 해당하는 거예요. 인지적 결과. 그래서 인지적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여기서는 자 집중력 쇠퇴 같은 것들 포함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인지적 결과예요. 인지적 결과여 가지고 여기서 이제 집중력 쇠퇴를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스트레스의 결과를 갖다가 세 가지로 구분해. 이것도 인지적 결과하고 육체적 결과. 육체적 결과도 있고 또 행동적 결과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근데 여기 지금 뭐 재해라든가 약물남용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재해라든가 약물남용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재해나 약물남용 이런 것들은 행동적 결과입니다. 행동적 결과. 그리고 인지적 결과에 해당하는 것은 집중력 쇠퇴. 자, 그렇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예전에도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 낼 때 을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이제 공부하실 때 한번 내용 더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그 공식적으로 부여된 업무 외의 일도 공식적으로 부여된 업무가 있으면 내가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만 그 일, 업무 외의 일이에요. 업무 외의 일인데 업무 외의 일을 조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구성원의 태도가 뭐냐고 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들보다 좀 일찍 나와가지고 사무실을 갖다 좀 더 분위기 있게 정리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청소야 청소 담당 외주를 주니까 나 청소는 다 해놨지만 그 단순한 청소 이외에도 뭐요. 근데 꽃 한 송이를 사다가 사무실 가운데다 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들. 남을 위한 배려 이런 것들이에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 이런 것들을 갖다 하죠.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나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나한테 주어진 업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OCB라고 합니다. 조직 시민행동이라고 그래요. 자, OCB, 조직 시민행동. 뭐 그런 것도 뭐 저도 꽤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마당이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뭐 좀 주울 건 줍고 해갖고 아무도 손 안 대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봐서 벌써 지저분하니까 나가 불쾌한데 누가 다른 사람도 불쾌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거 갖다 주워가지고 좀 정리해서 쓰레기통에 버려서 깔끔하게 해놓으면 나 말고 누군가도 기분 좋게 지나갈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 그래갖고 또 지나가면서 나보고 또 뭐 하냐고 물어요. 그러면 그냥 이제 다 대답합니다. 52 중이라고. 52를 거의 못 알아들어요. 근데 경영학 전공한 이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52 하면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조직 시민행동이라고 해서 내가 꼭 해야 될 건 아니지만 조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이런 걸 조직 시민행동.
해서 좀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라고 해서 OCB라고 하는 조직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하죠. 우리 사회가 밝고 좀 더 환하고 이런 기분 좋은 사회가 되려면 누군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배려라는 거 조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크게 뭐 큰 일도 아니에요. 그 배려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만족도 주고 하는 건데 그게 없어진 게 참 아쉬운 거죠. 요새는 뭐 배려까지는 기대도 안 하고 남에게 피해만 주지 말자 하는, 피해만 주지 않고 살아도 아주 참 잘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좀 더 벗어나가지고 배려를 좀 더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사회가 밝고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자, 조직 시민행동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아주 필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다음에 11번 보시게 되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모티베이션 관련된 내용들이죠. 모티베이션 관련해가지고 아담스는 이제 공정성 이론을 갖다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공정성 이론에서 이퀄티 시어리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불공정성 지각에 일단 불공정을 지각하게 되는 거죠. 원래 그 스미스가 아니라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에서는 그거예요. 근데 나하고 비교 인물의 비교예요. 나하고 비교 인물. 가지고 나의 투입과 산출이 있고 비교 인물의 투입과 산출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비교해 보니까는 나보다 비교 인물이 더 크다. 이럴 때 긴장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도 긴장을 해요. 분명히 나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이 일했는데 나한테 더 많은 혜택이 왔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일했는데 나만 승진했다. 그것도 긴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이 사람보다도 더 좋은 걸 받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똑같이 일해도 뭐예요? 남들이 더 큰 걸 가져갈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뭔가 조직 전체가 불공정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뭔가 불공정을 지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불공정하죠. 나의 투입 산출, 비교 인물의 투입 산출 비교하는데 똑같이 일했는데 산출이 다르다. 비교 인물이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도 긴장을 하게 돼요. 이럴 때도 긴장을 하게 되고 일단 긴장을 하게 되고 긴장을 하게 되면 긴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얘기죠. 불공정을 인식한 다음에는 긴장 해소 행동. 긴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한 가지는 이놈의 회사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 때려쳐요. 흔히 있는 거죠. 나하고 쟤하고 똑같이 일했는데 제가 더 많이 받았다. 한두 번도 아니다 그게. 그럼 더 이상 안 다니고 그만두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내 투입을 줄이는 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나하고 똑같이 일했는데 얘가 많이 받았다. 그럼 그 다음에 나의 투입을 어떻게 할까요? 줄이는 거예요. 대충 일하고. 열심히 일해봤자 받는 거 없으니까 대충 한단 말이죠. 나의 투입을 줄인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산출을 갖다가 변경시키는 거예요. 나의 산출, 비교 인물의 산출을 갖다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해소 방법이죠. 긴장이 있을 때 긴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데 그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자, 투입의 변경. 또 투입의 변경.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산출의 변경. 산출을 변경시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투입과 산출에 대한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나하고 얘하고 똑같이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시간만 일한 것이지 사실은 내가 놀 때도 쟤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느낌을. 인지적 왜곡이에요, 이걸. 투입과 산출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인지적 왜곡도 가능합니다. 투입 변경, 산출 변경, 투입과 산출의 인지적 왜곡, 그리고 또 뭐예요? 조직을 떠나는 거, 그만두는 것도 여기 포함돼요. 가지고 이제 이럴 때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 옳지 않은 것은 상사의 인정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 공정성 문제를 처음 제기한 사람이 아담스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우리가 모티베이션 이론이나 이런 데서 아담스 이론 같은 것들은 거의 강조가 안 됐던 겁니다. 공정성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그냥 조직에서는 생산성이냐, 효과성이냐, 효율성이냐 뭐 이런 것들만 따져왔지.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거 우리가 매번 살면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면이 늦게 나온다 참아요. 근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한테 먼저 나간다. 이거 못 참지요. 그게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이제 제시해가지고. 그래서 경영자들이 알아야죠.
뭔가 불공정할 때 불만이 생길 것이고, 불만이 생긴 사람은 언젠가 또 회사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거. 기껏 많은 교육 비용 들여가지고 훈련까지 다 시켜놨는데 그 사람이 떠난다 그러면 조직은 손실 아닙니까? 그만큼 공정한 게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처음 깨우친 그런 이론이죠. 자, 상사의 인정은 관계없고, 이걸 변화시킨다든가 이걸 변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이에 대한 인지적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긴장 해소 방법 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엔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 아주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늘 나오는 거 이거는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 또는 동기 위생 이론이라고 하죠. 허즈버그의 이론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적어도 모티베이션과 관련해서는 아주 의미 있는 이론 중에 하나죠. 왜냐면 허즈버그 이전의 사고방식은 뭐였죠? 자, 만족한다. 구성원이 만족한다. 만족하고 반대편에는 불만족이 있다는 거죠. 허즈버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만족이 증가하면 불만족이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또 거꾸로 불만족이 감소하면 만족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허즈버그가 연구한 결과, 실증 분석한 결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만족이 증가한다고 해서 불만족이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불만족이 감소한다고 해서 만족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허즈버그의 연구는 뭐냐 하면, 허즈버그의 연구는 사람들이 만족해하는 요인, 만족 요인과 사람들이 불만족해하는 요인, 불만족 요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만족해하는 요인은 직무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만족해하는 요인은 직무 내용과 관련이 있고, 또 사람들이 불만족해하는 요인은 직무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주로 직무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요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이 다르다. 두 가지 요인이 다르다고 하면 당연히 만족이 증가한다고 불만족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허즈버그가 제시하는 직무 내용 관련된 만족 요인, 직무 내용 관련된 만족 요인을 갖다가 동기 요인이라고 합니다. 동기 요인. 반면에 불만족 요인, 불만족해하는 불만족 요인은 뭐냐? 이거 갖다가 하이진 팩터 해가지고 이걸 위생 요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기 요인은 주로 직무 내용과 관련돼 있어. 직무 내용. 내가 그 직무를 수행했을 때 얻는 만족감, 성취감, 인정받는 거. 내 스스로 만족해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상사로부터 인정받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직무 내용과 관련이 있는 동기 요인이에요. 이런 것들은. 월급 몇 푼 더 받는다, 급여 몇 푼 더 받는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위생 요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동기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동기 요인에 해당하는 거 뭐예요? 성취감. 그렇죠. 성취감. 그 일을 내가 해냈어. 만족감 이랬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동기 요인이고, 나머지는 다 안전, 지위, 작업 조건, 임금 이런 것들이 있죠. 다 위생 요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 구분하는 게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내용 구분해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획기적인 연구 중에 하나의 모티베이션 이론 중에서 허즈버그의 이 요인 이론 분명히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13번 문제. 종전에는 바람직했기 때문에 부여하던 보상이에요. 바람직했기 때문에 보상을 줬습니다. 보상을 줬다. 근데 그 보상을 철회하는 거예요. 자, 보상을 철회하게 되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보상인데 이걸 철회함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조직 행동의 수정 전략이 뭐냐고 하는 겁니다. 원래 전략이 4가지가 있잖아요. 벌이 있고, 소거가 있고, 적극적 강화, 부정적 강화가 있잖아요. 넷 중에서 지금 여기 나온 이 내용이 뭐에 해당하느냐 이거죠. 자, 소거라고 하는 거죠. 익스텐션, 소거. 소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상을 철회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상을 철회한다. 이 철회하는 게 소거예요. 보상을 철회하는 게 이게 바로 소거 이거죠. 그래서 주던 걸 없애는 거예요. 이걸 소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 과거에는 바람직했기 때문에 보상을 했던 행위인데 현재는 바람직하지 못하게 보상을 철회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이런 행위를 갖다가 소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 강화 전략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4가지가 다 강화 전략에 해당하는 거죠. 벌을 주는 것도 강화 전략이에요. 또 줬던 걸 뺏는 것도 전략이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강화 전략에 다 포함되는 건데 여기 해당하는 그 내용이 강화 전략 중에서 또는 조직행위의 수정 전략 중에서 뭐냐 이거죠.
정답은 소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 문제는 조직 몰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몰입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건 조직 몰입이라고 하는 거죠. Organizational Involvement의 영향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맞지 않는 것이 뭐냐. 잘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조직 몰입의 영향 요인. 원래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여러 가지로 구분하죠. 개인적 요인, 또 직무 관련 특성, 구조적 특성, 직업 경험, 작업 경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영향을 미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나이, 역할, 조직 분권화, 조직의 규모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맞지 않는 게 뭐냐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몰입 수준은 높아요. 맞아요. 오래 근무했단 말이에요.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애착감이 있어가지고 몰입 수준도 높은 겁니다. 또 역할이 명확하다면 내가 어디까지 내 역할인가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역할이 명확하게 주어진 경우에는 적어도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해야죠. 당연히 몰입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죠. 또 조직이 분권화됩니다. 조직이 분권화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건데 조직이 분권화되게 되면 역시 몰입 수준이 높아요. 직권화하는 경우에 직권화되는 경우에는 명령받은 대로 명령받은 것만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받은 명령만 해결하면 되는 건데 분권화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게 많단 말이죠. 이럴 때 몰입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클수록 몰입 수준이 낮다고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4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크기가 크잖아요. 조직의 규모가 크면 대개는 분권화가 이루어져요. 직권화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조직을 만드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기능식 조직을 채택하다가 조직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업부제로 나누잖아요. 사업부제 조직을 채택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만큼 조직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분권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조직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분권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분권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조직 몰입 수준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몰입과 관련해 가지고 내용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이 크면 분권화가 확대가 되고 분권화가 확대가 되면 어떻게 몰입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위에 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맥클랜드 이렇게 나오는데 성취동기 이론이 있죠. 성취동기 이론 해가지고, 이 중에서 성취동기 이론 중에서 타인이 자기를 좋아하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과 유쾌한 감정 관계를 가지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는 거죠. 원래 그래, 사람이 욕구를 갖다 구분한 게 이제 제일 먼저 구분한 게 매슬로우 아니에요. 매슬로우가 있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엘더퍼의 ERG 이론 나오잖아요. ERG 이론에서는 세 가지로 욕구를 갖다 구분합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게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이에요. 그래서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건 친교욕구 얘기하는 거죠. 타인이 자기를 좋아하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과 유쾌한 감정 관계를 갖다가 가지기를 바라는 욕구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친교 아니에요, 이게. 자기를 좋아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과 유쾌한 감정 관계를 가지기를 바란다. 이걸 친교욕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교욕구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근데 그 동료 작업자와도 잘 지내는 것이 집단의 성과에 집단의 성과가 얼만큼 달성될 것인가 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욕구 중에서 이걸 강조하는 게 바로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동기가 강하냐? 사실은 그 종업원들마다 강한 욕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종업원들이 어떤 욕구를 갖다가 강하게 가지고 있느냐 이걸 파악을 해가지고 그 업무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친교 욕구 얘기합니다. 다음에 그 직무 만족 관련된 내용들. 문제가 좀 긴 편이죠. 직무 만족 관련해가지고 나왔는데, 직무 만족 관련해가지고 직무 순환, 근로 생활의 질하고 직무 만족,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직무 확대도 언급되어 있고, 우리가 직무 설계 방법 아니에요. 직무 순환,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 이런 것들이 있죠. 가지고 이제 직무 만족과 관련된 내용들 나왔는데, 먼저 첫 번째 직무 순환이란 세분화된 업무를 갖다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두루 맡아보게 해요. 두루 맡게 여러 업무를 돌아가면서 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 소속해 있는 조직에
여러 직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직무를 갖다 여러 가지를 돌아가면서 맡게 한다. 그러면 기대감을 갖게 돼요. 승진에 대한 기대감. 왜냐면 자, 승진해서 관리자가 되면 그 직무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직무를 다 알아야만 관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다 돌아가면서 직무를 맡게 한다는 얘기는 나 승진시키려나 보다. 기대감을 갖게 만들죠. 어떻게 할까요? 더 열심히 일하겠죠. 이게 직무 순환입니다. 자, 세분화된 업무인데 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서 두루 맡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업무의 단조로움, 무의미성을 극복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승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로생활의 질이 이제 한동안 이제 강조가 됐었죠. 근로생활의 질. 이건 바로 직무 만족의 수준, 직무 만족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고 노동환경의 민주화를 갖다가 통한 근로생활에 있어서 인간성 회복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근로생활의 질을 갖다 강조하는 것은 일단 근로생활에 있어서 인간성 회복운동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다음에 3번에 자, 직무 담당자에게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에 지금까지는 그냥 담당하던 단순한 업무예요. 단순한 업무인데 관리적 요소는 이 단순한 업무보다 약간 레벨이 높은 업무란 말이에요. 레벨이 높은 일인데 관리적 요소를 갖다 부여하는 거예요. 좀 더 레벨이 높은 업무, 이걸 부여해가지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건 직무 확대가 아니라 직무 충실화죠. 직무 충실화. 그래서 직무 충실화라고 해가지고 직무 확대는 단순한 수평적 확대예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옛날보다 더 많은 일을 맡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직무 확대고 job enlargement고 이건 직무 충실화 해가지고 직무 충실화는 뭐 영어로 job enrichment예요. 좀 더 가치 있고 레벨이 높은 업무 있죠. 이거 맡게 만드는 거예요. 역시 내가 업무를 잘해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것까지 맡긴다. 이런 느낌을 들게 만들죠. 아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job enrichment라고 해서 직무 충실화. 그 다음에 직무 만족도의 측정 기법 중에 행동 경향법 나와 있는데 한번만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직무 순환,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17번 문제 보시게 되면 조직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통제 위치입니다. 자, 통제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된 거죠. 그렇죠? 우리 그렇죠, 항상. 자, 결과가 잘 나왔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나온 거예요. 근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운이 안 좋았던 거예요. 환경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적 요인, 외적 요인 그 구분해서 파악하는 거죠. 이게 바로 통제 위치라고 하는 거죠.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라고 파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에 대한 네 가지가 나오고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죠. 자, 통제 위치. 자, 개인이 운명을 통제하는 정도예요. 개인이 운명을 통제하는 정도. 여기서 운명이라고 했지만 운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얼마나 통제할 수 있냐는 거죠. 통제 위치. 근데 내적 통제자. 자,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죠. 나한테 달려있다. 환경적인 이런 요인보다는 나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파악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당연히 외적 통제자보다 동기 수준이 높죠. 내가 열심히 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동기 수준이 높겠죠, 당연히. 자, 3번의 외적 통제자는 자신이 노력해야 성공한다고 믿는다? 아니죠. 성공은 오로지 뭐예요? 운에 달렸다는 거죠. 외적 통제자는 성공은 운에 달렸다.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4번에 내적 통제자는 성과급을 더 선호한다. 당연하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이 만들면 임금 많이 받을 수 있다.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적 통제자는 성과급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내용은 3번이죠.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보시면 개인의 과거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인지 구조예요. 과거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인지 구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개념화하고 판단해서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경험에 기초한 거예요. 경험에 기초해가지고 판단하고 경험에 기초해서 뭐 대책도 수립하고 하는 건데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시간도 불충분하고 정보도 불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합리적 판단을 갖다 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 뭐예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때 과거 경험에 기초해가지고 그냥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용어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많이 쓰는 말이죠. 근데 일상에서도 휴리스틱. 자, 다음에 그 지각 해석과 관련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아닌 게 뭐냐고 했습니다. 지각 해석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아닌 거. 후광효과, 상동적 태도, 승화, 그 다음에 대비효과가 나오는데 되게 우리가 지각 해석과 관련된 오류, 후광효과는 헤일로 효과 아니에요. 그렇죠? 헤일로 효과. 헤일로 효과 해서 후광효과 또는 현혹효과라고 하는 게 있죠. 상동적 태도는 뭐예요? 스테레오타이핑이죠. 스테레오타이핑, 그 다음에 이제 컨트라스트 이펙트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주로 지각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류죠. 승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거의 못 들어봤죠. 없는 거 여기 없어요. 승화라는 말은 거의 못 들어보셨던 용어인데 이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물론 여기서 후광효과가 무엇인지, 상동적 효과가 무엇인지, 대비효과가 무엇인지 그건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20번 문제 보시면 직무 특성 문제. 직무 특성 모형이죠. 직무 특성 모형을 제시한 학자가 누구죠? 올댐. 올댐이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올댐이 주장하는 그 직무 특성 모형이 있는데 여기서 5가지 핵심 직무의 특성을 제시합니다. 5가지. 5가지 핵심 직무의 차원을 제시하는데 그게 아닌 게 뭐냐는 얘기죠. 자, 5가지가 뭐예요? 5가지가 기술 다양성, 그 다음에 뭐예요? 과업 정체성, 아이덴티파이, 그 다음에 과업 유의성, 그리고 나서 뭐예요? 자율성과 피드백이 있죠. 오토노미 앤 피드백. 그래서 5가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 5가지 뭐냐? 이거 잘 물어봐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고 했는데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자율성, 피드백.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담당자의 중요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5가지 꼭 확인하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번까지 이렇게 풀어보고 2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